이 저당 상환 방법 할 차례인가요? 금융에서요? 310페이지요. 맞나요? 이 저당 상환 방법에서 보면요. 원리금하고 원금, 체증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해서 이제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표 3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목이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인데 종류를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이게 최정식 상환에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리금을 기초로 하면은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고요. 얘는 원리금이 체증하는 방식이고 얘는 제목을 보면은 원리금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방식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냐면 얘는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원리금이 어떤 구조로 상환이 되는지 이거는 안 물어보죠. 여기서는. 얘는 제목이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제목으로는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얘가 체감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여기는 원금이 균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이 안에서 원금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초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분은 커지고요.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작아지는 구조라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원리금 구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융자 조건을 융자금은 이제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이자율은 이제 10%.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10년 이렇게 가정하고요. 조건은 매년 상환 조건이다. 그리고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는 0.117460. 이런 이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원리금의 구조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제일 먼저 이 원금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원금을 구할 때 융자금을 납입 회수로 나눠서 이제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매년 상환 조건이니까 융자금이 1억 원이라고 이제 가정했고요. 매년 상환 조건이면 10으로 나누면 되고요.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으로 나누시면 돼요. 1년에 12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을 주니까 조건을 보고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이게 1,000만 원 나오죠.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표를 그려서 확인해 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에 저당 잔액은 1억 원이고요. 원금은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제목대로 원금은 균등하게.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상환이 들어갈 거고요. 이자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1회차 이자는 이제 1,000만 원이 되죠. 그럼 1회차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1억을 빌렸고 이자율이 10%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선 고정 이자율 전제하니까 그럼 얘가 1,000만 원. 두 개 합하는 이제 원리금이 2,00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이 구해졌는데요. 자, 이제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될 때 1,000만 원이 상환이 됐으니까 잔액이 1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9,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이자가 줄죠.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9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은 얘가 1,900만 원. 그러면 이제 또 2년 차가 됐을 때는 9,000에서 1,000만 원 상환이 됐으니까 잔액이 이제 8,000으로 줄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3회차 상환 들어갈 때는 잔액에 또 이자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800만 원으로 줄겠죠.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은 체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환이 들어가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우리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교재는 원리금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그 311쪽에 가면 원금 균등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특징을 보게 되면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요.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원리금은 융자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융자금은 1억 원이고요. 저당 상수가 여기 주어져 있죠. 그러면 융자금이 이렇게 1,174만 6천 원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죠. 원리금이. 그럼 얘도 표를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기간이 되고요. 잔액, 원금, 이자, 원리금. 이제 기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초기 잔액은 이제 1억 원이 되는 거고요. 자, 1회차 이제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의 원리금이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이렇게 균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목대로. 그러면 이제 1회차 상환이 들어가서 1,174만 6천 원 상환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이자가 차지하는 게 1,000만 원이겠죠. 그럼 얘가 왜 이자가 1,000만 원이냐면 조건은 같죠. 1억 원이고 이자율이 몇 프로? 10%. 그러니까 이자의 구성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요. 기본적으로 융자 조건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첫 해 1,174만 6천 원 상환했을 때 이자가 1,000만 원이면 나머지가 원금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1년 차 됐을 때 잔액이 이제 1억 원이 아니라 174만 원이 상환이 됐잖아요. 그럼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뭐 9,826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2회차가 됐을 때도 원리금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번에 이자가 1,000만 원이 아니겠죠. 잔액이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자가 9,826만 원에 대한 10% 개념이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니까 이제 982만 원. 이게 이제 이자가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커지겠어요? 원금이 커지겠죠. 원금은 이제 198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줄죠. 근데 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원금 균등이 있죠. 얘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이자는 줄어들죠. 그렇죠? 근데 이자가 줄어들면서 뭐도 같이 줄어드냐면 원리금도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는 일정해요. 원금은 일정하죠. 네, 그래서 원리금만 따로 띄워놓게 되면은 원리금의 지급 구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시가 돼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원리금이 균등하죠. 균등한데 이 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커지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원리금을 띄어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수평으로.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이렇게 줄어들 거고 체감식이니까 얘는 원리금 균등이니까 수평으로 가겠죠.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가정하셨을 때 초기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네, 원리금 상환액은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여기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얘가 크잖아요. 지금. 그렇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크겠지만 대출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만약에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하더라도 어느 게 잔액이 적겠어요? 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금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원금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자의 지급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기까지 가더라도 이자에 대한 그 상환 부담은 얘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얘네 둘을.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거기 그 원금 균등 분할의 특징이라고 있죠. 311페이지에. 예, 특징에 보시면 자, 기억해 보면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을 지니고요. 원금은 초기에 원리금보다 저당 지불액이 많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이 지불액이 더 많으니까 한 번이라도 납부하게 되면 저당 잔금액이 가장 적게 남는 방법도 역시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왼쪽에 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있죠. 310페이지에. 거기 특징을 보게 되면 니은번에 그거 밑줄 쳐서 기억하시는 거죠.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많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차증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요.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초기에는 가장 지불액이 적은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채증식에 보시게 되면 기간이 있고요. 잔액이 있고 원금, 이자, 원리금 이렇게 있게 되면요. 똑같이 잔액은 이제 1억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자가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면 1회차 납입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인데 이때 상환 들어가는 원리금이 한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0만 원, 예를 들어서 815만 원 또는 824만 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대출 초기에 상환한 이 원리금이 어디에도 못 미쳐요.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환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원금을 먼저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부터 공제하죠. 근데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원리금이 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예요? 요 200만 원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1회차가 됐을 때 잔액이 거꾸로 1억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상환이 되는 거를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이 최정식에 보시게 되면 312페이지죠. 최정식에 보면 니은 있죠. 니은. 니은에 가면 이 방법은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때는 오히려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 대출 원금보다도 대출 잔액이 커지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정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소득계층 또는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 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부동산 분양을 할 때 얘가 만약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는데 융자를 예를 들어서 9억을 받고요. 지분을 1억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이걸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은 융자금의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융자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임대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분양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융자를 많이 받았는데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 방식이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초기에 상환 부담이 너무 크죠. 이거 임대 줘도 임대료 가지고 이자도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방식으로 빌리는 거죠. 그럼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발업자가 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융자 방법을 알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최정식은 이제 고를 때 그래서 보유 기간이 단기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셋이 들어오면요 비교하기가 더 좋아요. 셋 중에 초기에 상환액이 제일 적은 낸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적은 거고, 그렇죠. 얘가 많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거기 하단에 가면은 예제 나오죠. 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겠죠. 이게 원리금의 구조니까요. 이자는 줄잖아요. 근데 원금 상환분은 커지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리금이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제목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고 여기는 비교해서 문제 잘 나와요. 여기는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죠. 네? 외우시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지문이 나올 때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이게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읽으면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때 확실하게 본인이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보시면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만기 일시 상환은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이제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죠. 원금을. 그리고 부분 상환 저당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풍선 저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차주하고 대주 간에 변제 만기일이 돼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음을 합의한 것으로 부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 이런 거죠.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대출이 이렇게 3년 만기 상환 그 저당이 대부분이었어요. 상품이.
근데 얘가 한 두 번에 걸쳐서는 기간 연장이 돼요. 기간 연장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개업자분들이 이게 장기 대출 상품이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소개한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빌렸다고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럼 3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기간 연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한 2천원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잔액은 얼마가 남아요? 8천이 남죠. 네, 그리고 나머지 8천에 대해서 3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3년의 기간이 또 도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도 다시 기간 연장해 주려고 그러면은 또 한 3천 정도는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잔액이 얼마가 남아요? 5천이. 그러니까 변제 만기일이 돼도 완전히 상환하지 않는 거예요.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도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5천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돈이 상환되고 끝나는 거죠. 가면서 그 상환액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부분 상환 저당이라고 그러고요. 본론 모기지라고 그래서 풍선 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이 이제 상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마다 갚아나가는 이제 원금은 커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지급하는 게 제일 커지겠죠. 갚아나가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뭐 인용할 소지는 별로 없고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건 현재 뭐 안 쓰니까. 그리고 역저당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이게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영모기지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있죠. 예, 이 구조고 영모기지론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이게 주택연금에 대한 구조죠. 그러니까 일반 모기지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상환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영모기준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은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요. 대출 잔액이 거의 주택 가치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상환 구조고 이거는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계속 받아가는 구조죠. 생활비를 지급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서로 틀리죠. 그래서 역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원리금 균등이 됐든 원금 균등이 됐든 상환이 들어가니까 잔액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계속 잔액이 어떻게 돼요? 대출 잔액이 커지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저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원리금 사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고요. 여기는 이제 금리 조정 방식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정이자율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은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있죠. 이게 뭐가 도래할 때까지, 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만약에 대출 이자율을 갖다가 3.5%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도래할 때까지 10년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자율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자율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원래 예상을 했었을 때 이거 대출 이자율을 3.5% 정했을 때는 미래 물가 상승 이런 걸 다 감안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는데 예상치 못하게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얘는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손실을 대출자가 다 떠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서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죠. 그럼 나는 원래 대출을 갖다가 3.5%에 대출해 줬는데 시장 금리가 4%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죠. 차입자는 이익이겠죠.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3.5% 빌렸는데 얘가 3%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고 차입자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들이 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이 상황이 되면은 조기 상환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출자가 손해죠. 그 대출자가 왜 손해가 되냐면 여기 만약에 은행이 있으면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해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뭐를 해주냐면 대출을 해주죠. 근데 이자를 보면은 얘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마진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출 갖다가 10년을 해줬다는 얘기는 이건 대부분 단기 자금이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좀 비싸게 이자 받아가지고 예금 이자도 주고 자기도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얘가 조기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 구조가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죠. 조기 상환 수수료를.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대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융자금도 많이 남아 있으면은 한두 달치 뭐 이자 정도 해당하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그냥 내고도 갈아타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율 위험을 다 누가 떠안냐면 대출자가 떠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고정금리 이자율이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죠. 초기 이자율이.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정 이자율에서 2번엔 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방법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는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근데 반대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조기 상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가 대출자가 떠안게 되는 게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자율 위험을 다 누가 떠안게 되냐면 대출자가 떠안게 되니까 그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변동 이자율 대부 방법.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기간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뭐가 관건이냐면 이 조정 주기가 관건인 거예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네는 이자율을 정할 때 구성이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냐면 얘를 조정을 해요. 기준금리를. 가산금리는 그 차입자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계약 당시 정하면 만기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이 금리를 낮춰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D 유통수익률을 쓰거나요. 아니면 이제 코픽스를 쓰죠. 그래서 코픽스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가리키고요. 여기 있는 요 CD라고 돼 있죠. 네, CD라는 것은요. 이건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이게 양도성 그 예금 증서인데 이게 무기명이죠. 그러니까 예금 증서가 뭐 얘기하냐면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 통장에는 기명식이죠. 이름이 다 있잖아요. 소위 왜 그 시장에서 그 보게 되면 소위 한대로 무슨 뭐 대포 통장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이제 부탁받고 이제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해서 걸리면 다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식은 남에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무기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CD를 발행하는 것은요.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 CD를 발행을 해요. 그럼 만약에 CD를 발행을 했는데 1,000만 원짜리고요. 이율이 만약에 5% 해서 이제 발행을 했으면 이거를 매입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는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1,000만 원짜리 증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자율이 5%잖아요. 그럼 1,000에 5%면 50이겠죠. 그럼 5%를 공제한 950만 원만 은행에다 주고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정한 기간이 만약에 3개월짜리라고 그러면 91일이 됐을 때 은행 창구에다가 이 증서를 제시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통장을 갖다가 이렇게 950만 원을 주고 이걸 인수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돈이 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원래 차익이 50만 원 남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 10만 원만 주고 네가 이 통장을 인수해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은행 창구에다가는 최종 소지자가 제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으니까 무기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CD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한 10%밖에 안 돼요. 전체 필요 자금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코픽스가.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돼 있잖아요. 시중에 9개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에 관련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면은 은행연합회에서는 이걸 취합을 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그래서 그거를 무슨 금리로?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금리 상승기에는 어느 걸로 받는 기준금리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뭐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CD는 통상 이게 3개월서부터 해서 한 270일까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통상 이 90일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기 코픽스 같은 경우는 3, 6, 9, 12 해가지고 개월수가 틀리고요. 기준도 신규 취급액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반영되는 속도가 좀 틀려요. 조금씩. 근데 그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 합으로 돼 있다. 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변동이자율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요. 가계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조금 불리하냐면 일단은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조정될 수 있잖아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이 되면서 금통위가 열렸을 때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 미국 애들이 올해 안에 한 3번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0.25%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걔네가 3번도 올리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1%포인트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대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가면서 상환 부담이 점점점 커져요. 그렇겠죠? 고정금리로 돈을 대출받으면 내가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놓으면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잔고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이자가 계속 틀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구별은 좀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그리고 또 뭐 어렵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그 이자율이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무슨 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죠. 그런 걸 이제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15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에 보면 이번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될 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뭐가 유리하겠어요? 고정금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1번 지문 같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는 똑같냐면 이자는 똑같아요. 첫해 이자 있죠. 대출 조건이 같으면 같은 이자율 10%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돈도 같고. 그러니까 이자만 같다는 얘기지 원리금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유도하고 지문으로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24페이지 가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어요. 시장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이제 증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이 저당권 있죠,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차입자하고 농협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이 돼요. 차입자가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여기에다가 2억을 융자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를 설정하냐면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겠죠. 그런데 이게 융자해줄 때 2억이고 기간이 10년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게 돈을 융자해 주려고 그러면 얘네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어디론가부터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그러면 고객들로부터 뭐를 수신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지금 빌려준 건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부채예요. 빚이라고요. 이자 주고 돈 빌려온 거랑 똑같아요. 그럼 찾으러 오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장기로 묶여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는 채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을 매매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팔면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요 저당권을 뭘 한다는 거예요. 현금화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그럼 거기 보시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해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요.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농협에서 고객들이 맡긴 예금 중에서 하나 1,000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1인당 2억씩 만약에 융자를 해준다 그러면, 그죠? 2억짜리 저당권이 한 500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팔면 현금이 다시 1,000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추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럼 대출해주면 다시 또 저당권이 500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저당권 또 팔면 다시 또 현금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많은 재원으로 그렇죠? 소수의 고객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 저당 유동화의 개념에서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가면은 그 표현이 나와 있죠.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저당의 유동화에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넘기는 거를 저당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화라고 그래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넘겨주면 여기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 있죠. 네, 투자자에게 뭐를 만들어서 팔냐면 이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이 증권을 이제 만들어서 팔면 투자자는 이 증권을 이제 사야지 이게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 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증권도 수익 증권이라고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제시가 돼요? 수익률이. 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거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얘네가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요 수익률은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요.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제시가 돼야지 얘네가 사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충족이 돼야지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저당 유동화의 전제 있죠. 거기 기억이 있죠.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저당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은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여기 있는 요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발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발행했냐면 이 코모코라고 그래가지고요.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에서 이걸 발행을 했어요. 이게 민간기관인데 정부가 대주주로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민간기관이니까 얘도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MF가 터진 이후에는요. 투자자들이 정부 빼놓고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다 부도났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거를 얘가 발행을 했었어요. 이거를. 발행을 했는데 얘가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비싼 이자 주고 돈 빌려와서 대출해 주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면 대출 이자가 비싼 상품은 대출받기 힘들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얘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합쳐서 얘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정부가 출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행하는 이 증권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보증해 주냐면 정부가 지급보증해 줘요. 그러면 공신력이 높아지고 이 부분에 리스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줄어들어요. 요구 수익률도 줄어들죠. 그러면은 얘네 공신력 때문에 시장에서 보다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서 여기 차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니은에 보면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가 농협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뭐를 사들여서 저당권을 사들여서 자기네가 수익 구조를 갖는 이런 방식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차입자가 이제 융자해주고 여기 이제 저당권 설정이 됐을 때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이거를 농협이 갖고 있다가 이 권리를 지금 팔아버린 거잖아요. 얘한테. 그러면은 얘가 계약자인 이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수수료 빼고 얘한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체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후 관리를 얘가 다 해야 돼요. 그럼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얘를 매개로 거래를 하면 얘가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저당권을 얘가 다 사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얘하고 거래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대신에 얘한테는 뭐를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개별 저당을 직접 샀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뭐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예? 이게 지금 천천히 나가는 게 뭐냐면, 그죠? 예,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 진도는 훅 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뭐 표정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이 진도를 못 끝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천천히 가다가 진도가 안 끝나면 사무실 가서 항의해요. 왜 진도 안 끝내줬다고.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생한테.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 진행을 쭉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4월이 힘들어요. 4월이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한 몇 개월 지난 거예요.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지친 거예요. 일단. 그죠? 그 실력은 안 느는데 체중은 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후유증을 여기 온 게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거죠. 매도를. 그래, 4월은 좀 쉬고 5월부터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수강생들이. 지금 4월 달에 학원 다녀보면은 아주 로테이션으로 잘들 움직이면서 학원 나오고 있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어보면은 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월만 계속 얘기하는. 아니 뭐 5월이 되면 뭐 달라지나요?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매년 되풀이 돼요. 매년 4월이 되면 매년 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작년이라고 제가 이 얘기 안 했겠어요? 작년 똑같아요. 매년 이 얘기가 이맘때 되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언제 한번 다 모였을 때 수업을 한번 해볼까? 그죠? 매번 이게 지금 바뀌잖아요. 해보면. 자, 어쨌든 좀 해주시고. 자, 거기 보시면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해서 324페이지 하단에 가면 거기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저당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 시장이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시장이 있죠.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 저당 시장은 1차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장이 있는데 1차 시장은 차입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 있죠.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차입자하고 농협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여기가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차? 1차. 그러면 여기서 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하면은 뭐를 설정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저당권의 발행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이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1차 시장.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은요. 2차 대출 기한하고요.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2차 시장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성한 자금을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저당권을 유통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게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이 여기서 이 저당권을 사들였잖아요. 그죠? 그럼 사들인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만들어 팔겠어요? 증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거래가 성립되는 게 2차 시장이에요. 그러면 증권을 팔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상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금자리론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얘도 계속 1차 시장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 만들어서 판매한 자금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장은 주택 자금에 대한 공급 시장. 이거 한번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325쪽의 하단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효과라고 있어요. 주택 수요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1차 금융기관. 325쪽의 마지막에 가면, 여기에서는 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출해주고 저당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판매하면은 뭐가 들어오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이 있죠.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요. 농협에서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로? 장기로 지금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찾으러 올 때 돈이 없어서 이게 장기 대출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팔 수 있으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판매하면 다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 자체가 해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326쪽에 맨 상단에 가면 세 번째 줄에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우리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게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이요.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기 IMF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IMF의 권고 사항이 이게 8%였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은행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그중에 8억은 순수한 얘네 자기 자본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는 대출이 잘 안 돼요. 연말 넘어가야지 해줘요. 승인은 떨어졌지만 집행은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율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아니면은 위험 가중 자산의 비중이 작아지면 돼요. 근데 저기 우리가 대출해 줄 때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 채권은 위험 가중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게 그러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판매를 하면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대신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2차 시장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에 가면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해보시죠.